소씨는 집에서 밥을 잘 해먹나요? 밥을 엄청 잘 해먹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나름 식당 사장 출신이잖아요. 식당 사장이 되기 전에는 어땠나요? 제가 강단을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실 저는 그렇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서울에 작은 원룸에 살았는데 원룸에도 나름 주방이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덕션 위에다가 그냥 책을 쌓아두고 살 만큼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옵션으로 있는 냉장고도 주인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빼달라고 하고 그냥 맹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요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강단은 어땠나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집에서 좀 요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미국에서 유학할 때 백종원 레시피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창 그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백종원 선생님이 나올 때인데 그 히트작들 있잖아요. 만능 간장 그리고 뭐 제육볶음 그런 것들 엄청 따라해서 먹으면서 좀 집에서 요리하는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강단을 만나서 처음으로 장도 보고 또 장을 보면서 식재료의 뒷면에 식품 표기 사항도 살펴보고 원재료는 어디서 온 건지 유통기한은 얼마나 긴지 그런 걸 확인하는 습관을 처음 들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리를 늦게 시작하니까 늦바람 드는 사람처럼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또 강단이랑 같이 해먹으니까 제가 어떤 요리를 했을 때 먹어줄 사람이 있잖아요. 요리는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리에 관심이 가지게 되는 계기에는 항상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는 같이 살던 하우스메이트들한테 해주는 그 재미가 있었고 친구 생일이면 미역국 끓여주고 좀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 음식을 한다는 게 정말 간편하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잖아요. 내가 먹을 밥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만들어낸다? 누군가를 초대해서 밥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한 음식을 먹고 기뻐해준다? 그러니까 그럴 때 느끼는 성취감이 정말 컸고 그래서 강단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먼 곳에 사는 친구들도 막 불러서 맛있는 거 해주고 새로운 음식도 그때 해보고 동네도 산책시켜주고 저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먹으니까 맛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둘만 먹으니까 좀 아쉽다.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초대해보고 싶다 해서 실제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뭐 마지막 인사가 다음에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초대를 좀 남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에피소드 주제로 집에서 밥 해먹는 노하우를 고른 이유도 연말이 되니까 저희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식당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강단이 맛있는 토마토 닭볶음탕을 해주기도 했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강단의 어머니가 살고 계신 전주에 다녀왔잖아요. 그때도 매일 저녁을 저희 두 사람이 직접 준비해서 차려드렸어요. 연말이 되면 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맞아요. 함께 먹는 그런 순간들이 더 반갑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뭐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런 날에 마음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집에서 밥 해먹는 고수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중수? 중고수 정도라고 네, 중고수?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전 식당 사장이자 현 집에서 밥 해먹기 유단자로서 조리도구 선정부터 뭐 식재료 관리 그리고 음식을 할 때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노하우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가가 저는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해먹을 수 있는 좋은 요리가 뭐냐? 오늘의 뭔가 포커스는 일단 요리를 잘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거의 배달 음식이나 외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주방에 서게 하는 좀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쉽고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파스타, 볶음밥, 된장국, 카레 이 네 종류만 잘해도 이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치면서 굉장히 많은 요리를 할 수 있다. 파스타, 볶음밥, 된장국, 카레. 근데 저는 이 네 개 음식의 공통점이
아까 그 간단한 요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팬이나 하나의 냄비로 끝낼 수 있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접시에 옮겼을 때 한 그릇 음식이 되는 그렇죠. 네, 그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도구를 많이 꺼내야 하면은 일단 귀찮아지고 설거지거리 많아지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 집이 화구가 2개밖에 없기도 하고 냄비가 2개가 잘 안 들어가요. 가스레인지에. 조그만한 화구를 쓰고 있거든요. 그 원팬으로 요리를 해야 편한 환경이어서 파스타나 볶음밥이나 뭐 카레 다 저는 그냥 원팬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맛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파스타를 예시로 들면 파스타 면을 보통 7분에서 8분 삶으라고 하잖아요. 네. 알덴테인가요? 그게 좀 씹는 맛이 있는 식감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7분 정도 삶는데 이제 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최근에 발견한 건데 3분만 끓여도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면을 3분을 끓여요, 일단. 네. 그 다음에 원팬이잖아요. 네. 면과 면수를 다른 그릇에다가 옮겨요, 그 다음에. 아, 면수를 바로 따라 부어오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면만 건져놓고 면수는 따로 또 보관을 해놓고 있으면은 면이 말라요. 그리고 그릇도 하나 더 꺼내야 네, 되잖아요. 그릇도 하나 더 꺼내야 되고 여러모로 귀찮아요. 맛도 안 좋아지고 면을 3분만 해놓고 이미 물이 뜨겁잖아요, 면수가. 이제 그걸로 익히는 거죠. 아, 잔열로.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물을 부어 놓은 냄비가 있잖아요. 이제 빈 냄비. 그렇죠. 빈 냄비에다가 올리브유를 두르고 이제 오일 파스타라고 하면은 마늘을 싹싹 볶고 마늘 오일 만들고 거기에 뭐 내가 원하는 뭐 베이컨이든 뭐 버섯이든 재료를 추가해서 넣은 다음에 그 이후에 면을 넣는 거죠. 그러면 면이 아주 알맞게 잘 익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용한 게 면을 익히고 겸사겸사 최종 요리까지 완성한 냄비 하나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요리를 안 해보면 간과하는 것이 치우는 것도 요리의 일부라는 점이거든요. 처음부터 쉽게 하겠다고 이 냄비도 꺼내고 저 그릇도 꺼내고 계속 그렇게 조리도구를 조리대 위에 꺼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설거지하려고 볼 때 맛있게 밥을 다 먹고 좀 쉬고 싶을 때 너무 귀찮아져요. 그래서 처음 요리를 할 때부터 조리도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요리하는 전체 경험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파스타도 그렇고 볶음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볶음밥은 일단 파기름을 내야 하잖아요. 백종원 레시피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 파기름을 쓰시잖아요. 파기름이라는 거는 송송 썬 파의 줄기 부분을 기름에 먼저 볶아낸 걸 말하는 거죠. 그 파기름 만들다가 이제 추가 재료 넣고 볶다가 이제 밥 넣고 섞은 다음에 간 맞추면은 그게 볶음밥이거든요. 항상 포인트가 파기름을 내는 거하고 간장을 누른다고 맨날 하세요. 백 선생님이. 간장을 누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장을 쉽게 생각하면 팬에다가 증발시키는 거죠. 간장을 재료 위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그 팬에 재료가 없는 뜨거운 부분에다가 간장을 쳐요. 네. 그러면은 간장의 향이 이제 퍼지겠죠. 그러니까 간장을 식재료에 직접 붓지 않고 냄새만 입히는 거네요. 그렇죠. 냄새도 입히고 뭐 간도 되는 거고 그리고 된장국도 쌀뜨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된장 풀고 연두 조금 넣고 두부랑 버섯이랑 애호박이랑 이런 거 넣으면 된장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해보면은 좀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한번 만들어 보면은 그 이후부터는 레시피를 찾아볼 필요가 없는 요리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간단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공식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렇게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간단한 걸 할 줄 알게 되면 거기에 포인트를 더하는 건 쉽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강단이 이야기한 그 오일 파스타에 부재료를 뭘 넣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파스타를 할 수 있게 되죠. 뭐 예를 들어 부재료로 토마토 페이스트 조금 넣고 방울토마토를 넣은 다음에 매콤한 맛을 추가하면 매콤 토마토 오일 파스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된장국도 불린 미역을 넣으면 된장 미역국이 되는데 거기에 두부를 뭐 넣을 수도 있고 미역 대신에 배추를 넣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제 거기에 막 재료를 막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차돌 얼린 거 좀 넣으면 그냥 차돌 된장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이랑 찌개가 사실 그렇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만 할 줄 알면 거기에 포인트를 더하는 건 쉬워서 만약 내가 음식을 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 평소에 요리를 전혀 해보지 않았다라는 분들은 그냥 기본 메뉴부터 시작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파스타 할 재료도 없다. 된장국을 끓일 재료도 없다. 나는 볶음밥 할 쌀조차 없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장 보기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장을 보기가 너무 쉽잖아요. 모든 거를 막 다 한 번에 마트에 가서 사야 돼. 이런 부담을 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은 소금, 후추잖아요. 그쵸? 소금은 가는 소금이면 무엇이든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후추는 웬만하면 통후추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후추 그라인더 그냥 저렴한 거 하나 사서 통후추를 또 대량으로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사면 가성비도 좋고. 소금, 후추 말고 제가 생각할 때 집에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 하는 양념류는 아까 그 볶음밥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간장. 저희는 아주 오랫동안 집에 뭐 맛간장이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진간장 하나로 다 했거든요. 그 간장 코너에 가면 간장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뭐가 다르지? 생각하다 보면 요리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진간장 하나만 사세요. 그리고 또 한국인이라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있어야 되죠. 고춧가루도 그렇잖아요. 가는 고춧가루가 있고 굵은 고춧가루가 있는데 저희 집에는 굵은 고춧가루만 있어요. 그걸로 다 해버리죠. 이래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막 식재료 앞에서 작아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아까 된장국 끓이려면 된장 사야죠. 그리고 조미료 같은 경우는 연두, 미원, 굴소스 뭐 다양하잖아요. 그 연두나 미원은 집에 있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볶음밥을 하든 파스타를 하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맛에 도달하려면 그 약간의 도움이 필요해서 감칠맛을 내줄 조미료는 집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요리를 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편견을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조미료는 몸에 안 좋다. 조미료는 안 넣는 게 좋다. 맞아요. 막 그래서 흑백 요리사에서 셰프님들이 미원 쓰는 거 보고 막 실망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뭐 사실 다 쓰죠. 네,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조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연두를 많이 쓰는 이유는 연두는 다른 가루형 조미료와 달리 액상형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는 활용도가 높게 느껴져요. 나물을 무칠 때도 넣을 수 있고 무엇보다 국물 요리를 할 때 맛을 내기 참 좋거든요. 국물 요리 할 때는 보통 육수팩이나 이런 걸 써줘야 되잖아요. 그냥 맹물에 하면 진짜 맛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육수팩 우리는 것도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육수 한 알, 해물 육수 한 알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는 조미료도 다양하게 두면 주방 복잡해지고 뭐 넣어야 되는지 고민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연두 하나로 해결합니다. 내가 어떤 요리를 할지 정확하게 알고 마트에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마트에 가서 어차피 쓸만한 것들을 사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파, 토마토, 마늘 이 세 종류는 어떤 요리를 하든 쓸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서. 양파도 추가해주세요. 근데 양파는 가끔 썩어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파는 있으면 쓰죠. 카레 할 때 이럴 때 쓰는데 대파가 진짜 활용도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해요. 네. 저는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로 저희 두 사람한테는 항상 필수인 게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 있으면 좋죠. 이게 양식이든 한식이든 뭐 일식이든 매운맛이 들어가면 일단 좀 맛있어지지 않나요? 한국인의 매운맛은 뭐 청양고추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청양고추는 냉장고에 구비를 해두는 것 같고, 그리고 강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일단 쟁여두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마른 미역인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데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밥과 국에 반찬을 먹는 입맛이었어서 지금도 파스타로 한 끼를 먹고 나면 다음 한 끼는 밥이랑 국을 좀 먹어줘야 돼요. 근데 국 끓이는 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항상 그냥 물에다가 연두 넣고 된장 풀어서 국물 낸 다음에 불린 미역 넣으면 그냥 된장 미역국이 되잖아요.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 아까는 그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걸 추천드렸는데 가끔은 특히 아직 요리 초보라면 큰 마트에 좀 놀러가는 마음으로 다녀오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진짜 요리하는 게 재밌었다기보다 마트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강단이랑 저랑 서울 살 때 그냥 걸으면서 데이트를 하다가도 큰 마트가 있으면 꼭 들어가서 구경을 하곤 했거든요. 특히 진짜 뭐 백화점에 딸려있는 식재료 마트나 이런 데를 가면 좀 처음 보는 재료들이 있어요. 치즈 코너에 가거나 아니면 양념
양념장 코너에 가면 수입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써보고 싶은 게 있으면 사보기도 하고 그 마트를 구경하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면 요리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평소에는 장을 좀 많이 보더라도 큰 마트에 놀러 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밥 해 먹을 때 빼먹을 수 없는 게 밥이잖아요. 그쵸. 밥을 빼먹었네요, 저희가. 네, 밥을 해야 하는데 일반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면은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몇 분 정도 걸리죠? 저희가 전기밥솥으로 밥을 안 한 지 참 오래됐거든요. 3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밥솥킹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돌솥밥 기계예요. 밥을 8분 만에 해주는 기계인데 밥하는 게 귀찮아서 햇반 사 먹는 거잖아요. 근데 밥을 집에서 8분 만에 미리 쌀을 불려놓기만 하면은 밥이 뚝딱 나오니까 저는 흰쌀밥만 해 먹으면은 좀 집에서 밥 해 먹는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뭐 렌틸도 있고 귀리도 있고 보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밥도 변형을 주는 거예요. 오늘은 흰쌀과 귀리를 넣는다. 아니면 오늘은 흰쌀에 귀리에 렌틸까지 넣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일단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 재밌어요. 할 때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그 밥솥킹이라는 제품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거든요. 저희도 선물을 받아서 잘 쓰고 있는 거라 아마 구입을 하려고 하면 30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추천하는 이유가 그냥 밥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밥솥으로 하는 거랑 밥 아래의 윤기가 달라요. 맞아요. 저희가 서울 살 때 진짜 좋아했던 식당 중에 보편적 연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지금은 아마도 보연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돈가스랑 연어 덮밥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 밥맛에 그렇게 집착을 하셨거든요. 밥을 지을 때 그 물의 온도부터 물의 양, 계절의 변화 뭐 이런 걸 다 신경 쓰시는 걸 이렇게 블로그에 적어주시는 걸 봤는데 그때는 제가 요리를 안 할 때여서 밥 하나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의 말씀이 밥맛이 모든 음식의 맛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밥을 맛있게 지으면 국 하나만 두고 먹어도 진짜 맛있고 그리고 카레를 해서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쓰는 그 밥솥킹이 좋은 게 그냥 밥만 하는 게 아니라 강단이 엄청 저에게 자주 해주는 요리인데 이렇게 가지를 볶아가지고 그 위에 넣어서 가지밥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또 예전에 했던 요리 중엔 그 토마토를 위에 올려서 볶은 양파랑 같이 밥을 하면 또 토마토 솥밥이 되거든요. 솥밥 해먹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도 볶음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밥 할 때 뭘 넣느냐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인 요리인 거죠. 그리고 그 장을 볼 때 신경 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식재료를 사면 보관 방법을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초보 시절에는 장을 보고 뭐 야채랑 이렇게 육류를 사잖아요. 그럼 일단 냉장고에 때려 박았거든요. 다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도 다 다른 애잖아요. 조금씩 신경 써줘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는 실온에 통풍만 잘 되는 곳에 놓으면 생각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파를 하나씩 안 팔고 큰 망에 넣고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특히 양파는 서로 이렇게 겹쳐서 보관할 때보다 넓게 펼쳐놓고 보관을 하면 정말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요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던 거였고 이거는 요리를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감자가 햇빛을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처음엔 모를 수 있어요. 맞아요. 알면서도 보관할 때 그렇게 보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쵸. 근데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싹이 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자랑 고구마는 비슷한 애 같잖아요. 근데 고구마는 오히려 냉장고에 넣으면 썩어요. 추운데 들어가면 썩거든요. 그래서 좀 따뜻한 상온에 보관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재료마다 보관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사서 마구잡이로 보관했다가는 생돈 날린다. 근데 이렇게 냉장고에 그 썩어가는 식재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리할 맛이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식재료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구입할 때부터 찾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집에서 밥 해 먹으려면 어떤 조리 도구가 필요하냐 이 문제도 중요한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저는 팬이 떠올랐어요. 팬. 후라잉팬 아니면 냄비. 후라잉팬은 코팅팬이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후라잉팬이 안 좋다, 후라잉팬이 뭐 쓰다가 금방 버려야 된다 하지만 스텐팬을 써서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보면은 아 이거 못 쓰겠다 싶은 생각이 꼭 들어요. 왜냐면 예열을 엄청 오랫동안 해야 하고 그 정도의 인내심을 저는 잘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특히 집에서 해 먹을 때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요리 초보한테는 정말 쥐약이죠. 맞아요. 그래서 후라잉팬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로 코팅팬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코팅팬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좀 그래도 좀 코팅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격대가 좀 높더라도 그 친구로 마련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첫 후라이팬은 다이소에서 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물론 다이소 제품들이 잘 나오지만 한 번 샀을 때 아무리 코팅팬이어도 좀 맞아요. 오래 쓰면 좋잖아요. 코팅이 벗겨지면은 사실상 쓰면 안 되는 팬인데 가끔 식당에 갔는데 오픈 키친인데 대체 저 코팅 후라이팬은 얼마나 오래됐을까 싶은 것들로 막 요리를 해주시는 걸 보면 좀 먹기 싫어지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래도 코팅팬의 유효기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법도 좀 검색해서 공부해본 다음에 쓰면 괜찮지 않나. 근데 그 냄비 같은 경우는 코팅 되어 있을 필요 없이 스텐 냄비가 진짜 활용도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스텐 냄비가 완전 고가도 있지만 좀 국내 생산하는 것들 중에 좀 저가도 있더라고요. 저가면 한 3, 4만 원? 그 저희가 원팬 요리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스텐 냄비로 다 처리하거든요. 된장국, 카레, 파스타, 볶음밥 뭐 다 스텐 냄비로 가능해요. 저희는 사실 후라이팬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후라이팬은 달걀이나 뭐 야채 볶거나 이럴 때 쓰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진짜 냄비로 다 합니다. 근데 저희가 냄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한 손바닥 한 뼘 정도 되는 깊이의 좀 깊은 냄비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지름은 비슷한데 그의 한 절반 높이? 그러니까 냄비처럼 생겼지만 깊이가 얕아서 후라이팬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딱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뭐 2인용 아니면 4, 5인용? 네. 이 정도 스텐 냄비만 있어도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는 칼. 저희 처음 같이 살 때 칼 진짜 제일 싼 거 썼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제 기억에 그냥 동네 마트에서 이사한 날 산 것 같아요. 동네 마트에서 파는 제일 싼 칼을 사서 오랫동안 썼는데 안 좋은 칼을 쓴다고 안 좋은 요리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리를 하는 재미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확실히 칼이 잘 썰려야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칼을 써야 좀 잘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왠지 마트에서 산 굉장히 저렴한 칼은 소모품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꼭 그런 칼들은 때가 잘 끼더라고요. 저희가 쓰는 칼은 올스텐이거든요. 손잡이부터 이제 칼 날까지 일체형으로 돼서 이음새가 없죠. 그래서 뭔가 이물질이 낄 틈이 없는데 옛날에 저희가 사용했던 칼은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고 그렇죠. 날 부분만 이제 쇠로 되어 있는 그런 칼이었어요. 근데 그런 칼이 확실히 위생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좋은 칼을 당장 살 필요는 없지만 그 숫돌도 하나 사서 칼 관리도 잘 하면은 요리의 재미가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는 그 칼을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초심자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칼 가는 기구도 잘 나와요. 근데 좀 저렴한 칼을 사용할 때는 그런 칼 가는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칼은 잘 갈리지만 그런 기구를 사용했을 때, 그런데 그 날이 잘 상하거든요. 이게 숫돌로 정성껏 칼을 갈아줘야 좋은 칼도 오래 쓸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날카로움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긴 해서 숫돌로 칼 가는 게 육체적으로 좀 힘들긴 한데 방법은 진짜 쉽거든요. 그냥 동일한 각도로 위아래로 계속 하면 돼요, 사실. 꼼꼼하게. 그래서 유튜브 영상 하나만 봐도 방법은 쉽게 터득할 수 있으니까 좀 명상 효과도 있거든요. 저는 집안에서 나를 위해서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게 좀 프로처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재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해먹으니까 대충 그냥 간장 계란밥이나 매일 해먹자, 뭐 맛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요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면은 내가 뭐 아주 작은 나만을 위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해보고 좀 성장도 하고 그래야 좀 더 뿌듯함을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그 시작은 저렴한 칼에 그 칼 가는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저도 궁극적으로는 숫돌에 칼 가는 것까지 해보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독일 다녀오는 사람 있으면 꼭 그런 쌍둥이 칼 사와라 그 얘기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쌍둥이 칼 사다가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진짜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오래 살림을 한 사람은 칼의 중요성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리에 재미를 들이기 시작하면 결국에 칼 가는 사람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 식당 그만두고 나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칼을 안 갈았었거든요. 귀찮으니까 집에서는 안 했어요. 맨날 해야지 하고 까먹었는데 저번에 배를 자르는데 칼이 너무 무디니까 배를 자르다가 칼이 튕겨 나온 거예요, 진짜. 칼이 무디면 손이 안 베일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칼이 맞아요. 무뎌서 식재료를 썰다가 어긋났을 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손가락 베었는데 그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해놨으면은 칼만 잘 갈아놨으면은 피도 안 났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날에 바로 칼을 갈았는데 그 이후에 요리하는 맛이 진짜 배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조리도구를 다양한 걸 다 갖추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좀 다양한 요리를 편하게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저는 핸드블렌더만큼은 사는 걸 추천드려요. 뭘 갈기 시작할 때 재밌는 요리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페스토류. 페스토가 구매할 때는 좀 비싸잖아요. 특히 많이들 아시는 바질 페스토 이런 거 조그마한 주먹만큼도 안 되는 거 하나 사려고 해도 진짜 비싼데 내가 직접 만들면 생각보다 저렴하고 진짜 쉬워요. 특히 바질 페스토가 정통으로 만들면 그 잣도 들어가고 치즈도 막 넣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잣 대신에 아몬드 같은 거 넣고 그리고 치즈 대신 그냥 올리브유 많이 넣고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맛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왜 못하냐? 집에 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이들 쓰는 게 푸드 프로세서잖아요. 그게 좀 대용량을 쉽게 갈 수 있지만 가격대도 높고 그리고 푸드 프로세서는 하나를 사면 너무 많은 게 딸려와요. 그 안에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부품들이 그걸 어디 놓아야 될지부터. 근데 이걸 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핸드블렌더 하나만 사면 페스토류를 만들 수 있고 그거는 뭐 샐러드에도 넣어 먹고 아까 저희 오일 파스타 만드는 법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재료로 페스토를 넣으면 페스토 파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스프 같은 것들도 재료 그냥 물에 다 넣고 때려 부은 다음에 계속 끓이고 가는 거거든요. 진짜 간단한 한솥 요리죠. 그때도 부재료들을 오히려 믹서기에 뜨거운 상태로 덜어서 갈고 이러면 그냥 주방 난장판 돼요. 근데 그냥 솥에다가 핸드블렌더 넣고 쫙 갈아주면 만들기도 편하고 한솥 크게 끓여놓은 다음에 조금씩 소분해놨다가 나중에 데워 먹기도 편하고 이런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주방에 핸드블렌더 하나만큼은 있어도 좋겠다.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핸드블렌더가 없으면 손으로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제가 토마토 소스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토마토 캔을 사요 일단. 네, 그 홀토마토가 들어있는. 그렇죠. 홀토마토 캔. 이미 갈려있는 토마토 소스가 아니라 파스타 소스도 아니라 파스타 소스는 너무 비싸거든요. 시판 파스타 소스. 그거를 작은 캔으로 여러 개를 사둬요. 그래서 한번 파스타 할 때마다 열어서 스텐볼. 스텐볼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네. 스텐볼 있어야죠. 네, 스텐볼 있어야 돼요. 스텐볼에다가 토마토 캔 넣고 올리브유 넣고 그리고 뭐 오레가노나 이런 좀 말린 허브류 있으면 좀 넣고 마늘 다져서 넣고 소금 넣고 뭐 후추 넣고 그 다음에 손으로 조물조물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먹은 게 강단의 손맛이었군요. 집에서 해먹는 거니까 소금 안 넣어도 되겠다. 손으로. 왜냐면 그걸 블렌더로 하면 사실 더 좀 곱게 나올 거예요. 소스가. 집에서 해먹을 거니까 살짝 청키하게 나와도 돼서 손으로 그리고 그 하고 청키한 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그렇죠. 파스타 먹을 때 그 토마토 씹히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소스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핸드블렌더 이야기할 때 소스류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후무스 같은 것도 크게 만들어놨다가 빵에도 발라먹고 맞아요. 뭐 샐러드에도 넣어먹고 너무 좋은데 이런 것도 집에서 진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쉽게 만들 수 있고 핸드블렌더만 있다면. 그리고 핸드블렌더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푸드 프로세서도 좋은 거 사려면 진짜 비싸요. 그리고 믹서기도 가격이 비쌀수록 정말 성능이 월등히 좋아져서 좀 저렴하고 잘 안 돌아가는 믹서기 하나 살 바에 핸드블렌더 좋은 거 하나 사는 게 훨씬 좋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핸드블렌더의 그 2대장이 테팔이랑 필립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테팔을 쓰고 저희 엄마 집에서 필립스를 쓰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필립스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핸드블렌더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내용물을 이렇게 갈고 나면 핸드블렌더 안쪽, 날 안쪽으로 음식물이 좀 들어가요. 근데 그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막 스패츌러 같은 거 넣어서 손가락 엄청 넣어요. 네, 그거를 막 이렇게 파내야 되는데 날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근데 그 필립스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날 안쪽으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이 훨씬 덜 끼고 그래서 요리하는 게 훨씬 간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개의 조리 도구를 더 추천해도 될까요? 좋죠. 네. 또 생각나는 게 아까 그 토마토 소스에 마늘 다져 넣는다는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게 정식 명칭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찹찹이라고 찹찹이라고 부르는데 그 마늘이나 뭐 청양고추를 다지거나 이럴 때 다지기 도구가 있어요. 쿠팡에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그 찹찹이라고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마늘 다지는 도구 이렇게 쳐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통 안에다가 다질 식재료를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손잡이에 이렇게 실로 이어져 있는데 그걸 촥촥 당기면 안에서 칼날이 돌아가면서 맞아요. 내용물이 다져집니다. 와이어 같은 걸로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그 운동 도구처럼 이렇게 싹싹 빼면은 네. 그 팽이 팽이 맞아요. 팽이처럼. 그래서 핸드블렌더가 내용물을 완전히 갈아주는 거라면 이 찹찹이는 다져주는 거죠. 근데 다지는 것과 가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도구 몇 개만 있으면 정말 그 장 볼 때 장바구니 비용이 확 낮아져요. 보통 그 유리병에 담긴 토마토 파스타 소스가 꽤나 비싸요. 그리고 그걸로 사실 2명이서 먹으면 2번도 잘 못해 먹어요. 저희는 또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홀 토마토 캔 조그만한 거는 한 3,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기가 좋고 맛도 더 좋아요. 맛도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조리 도구는 집에 좀 갖춰 놓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게 저는 스패츌러. 저도 스패츌러 적어놨습니다. 네, 스패츌러는 가능하면 작은 거 하나, 좀 큰 거 하나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이것도 칼이랑 비슷한 건데 아까 칼이 일체형이면 좋다고 했잖아요. 스패츌러도 머리랑 손잡이 부분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맞아.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실리콘 스패츌러를 추천드려요. 그거 빠지면 진짜 열받아요. 네, 그게 머리가 계속 꾸덕한 걸 젓다 보면은 빠지거나 아니면 그 이음새에 음식물이 껴서 좀 비위생적이게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이 좋은 이유는 이게 식재료를 직접 볶거나 저을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빨간 음식 같은 걸 하거나 초록 색깔 음식을 하면 그게 머리에 색깔이 배어요. 근데 실리콘은 그게 훨씬 덜하고 그리고 씻기도 쉽죠. 그리고 식기세척기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넣어버리기도 좋고. 그러니까 왜냐면 나무가 이쁘잖아요. 처음 주방을 채울 때는 이렇게 나무로 된 조리도구를 쓰고 싶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예쁜 걸 이렇게 사고 싶기 때문에. 근데 나무로 된 조리도구는 생각보다 정말 수명이 짧고 그리고 식기세척기에 넣기도 조금 찝찝하고 실리콘만큼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돌고 돌아 실리콘으로 가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실리콘 스패츌러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요리가 실용적으로만 가는 것보다 멋있고 재밌어야 오래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다 된 음식 위에 치즈 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원래는 집에서 치즈를 잘 안 먹었었어요. 그래서 치즈가 많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 집에 선물 받은 신세계 상품권들이 많아서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오랜만에 치즈를 왕창 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볶음밥을 해도 그 위에 치즈 그라인더로 착착 갈아먹고 파스타를 해도 착착 갈아먹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게 별거 안 해도 위에 치즈만 뿌려도 정말 외식해서 사 먹는 음식처럼 보이더라고요. 정통 까르보나라 하려면 페코리뇨 치즈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페코리뇨 치즈가 있으면은 그 치즈에 살짝 그 꼬릿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활용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양식집에 가면 셰프님이 마지막에 뿌려주시잖아요, 치즈를.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저거보다 더 많이 뿌려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말씀드리지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못 드리죠. 우리나라 치즈도 비싼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치즈 좀 더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항상 아쉬웠는데 집에서는 산처럼 쌓아 먹어도 맞습니다. 되니까 그게 확실히 맛에 영향을 많이 주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레시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백종원 레시피야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보시겠지만 저는 백종원 채널보다 그 뚝딱이 형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그 쇼츠로 계속 보시던 그 뭔가 AI로 나오는 더빙이 계속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저는 모르는데 쇼츠로 레시피를 올려주세요. 1분 20초인가? 뭐 그렇죠. 엄청 짧은 건데 그리고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파스타, 동남아 음식부터 뭐 한식, 일식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분 레시피를 참고해서 만든 게 여러 개가 되는데 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레시피 영상을 쇼츠로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막 인트로도 이야기하고 오늘은 뭐 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이게 이렇게 해서 맛있고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막 조금 설명이 좀 투머치일 때가 많아요. 그 식재료 씻는 것부터 봐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레시피 영상 같은 경우는 한 번 봐서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게 되거든요. 처음 만들었다가 또 다음에 또 만들려고 할 때 순서가 뭐였지? 하고 또 보게 되고 근데 그때마다 또 그 부분으로 돌려서 내가 원하던 부분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쇼츠는 찾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 쇼츠의 더빙도 진짜 중독적인 게 아이 목소리로 뚝딱이 형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항상 뭐 애기가 좀 출연하는데 그 AI 애기가 출연해서 약간 농담도 섞고 뚝딱이 형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저는 그 청국장 레시피와 진짜 맛있었어요. 그 닭볶음탕 레시피를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좀 히트를 쳤죠. 제가 뚝딱이 형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진 않거든요. 요리를 하면 할수록 레시피는 참고하는 거지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가 그게 없는데 그걸 굳이 또 사러 간다는 게 좀 시간이 없잖아요. 한번 놀란 적이 있었던 게 그 유튜브 시대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엄마가 그 레시피 채널을 엄청 구독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이거 처음 보는 반찬인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어디서 봐서 한번 만들어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조금 놀랐던 게 저는 평생 엄마 밥을 먹었잖아요. 저한테 엄마는 엄청 베테랑 요리사란 말이에요. 그런 분도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보고 따라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한다는 게 레시피를 많이 알고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와도 뚝딱뚝딱 세상에 없던 요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흑백 요리사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레시피를 보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해볼까? 내 입맛은 이러니까 조금 변형해볼까? 하는 정도만 돼도 정말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강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한테 잘 맞는 레시피 채널 하나 발굴해서 하나하나 도장 깨듯이 만들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레시피 채널에 워낙 다양한 레시피를 올려놓으니까 그분의 채널 영상 페이지만 봐도 오늘 뭐 먹지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레시피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음식을 하기 전에 음식할 공간을 정비하라는 거예요. 보통 오늘 뭐 먹지? 하면서 냉장고를 열고 막 식재료를 꺼내고 막 조리도구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음식을 보통 시작하세요. 근데 그 모두가 그런 고급 레스토랑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주방은 좁아요. 조리 공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조리대 위에도 커피 머신도 올려놓고 커피 맞아요. 포트도 올려놓고 뭐 먹다 남은 음식도 올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비좁은 공간에서 음식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저희 집도 도마 하나 올려놓으면은 조리 공간이 끝이거든요. 거의. 네. 근데 항상 정돈을 해서 음식을 하기 전에 공간을 확보해 놓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식재료 다 올려놓고 조리도구 다 올려놓고 이러면 나중에 그릇 놓을 자리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희 집도 진짜 주방이 좁은 편이라서.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을 어디서 배웠냐면 예전에 저희가 식당 준비할 때 프랑스가 또 미식의 나라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로 미장 플라스라는 표현이 있대요. 이게 요리 전에 필요한 것들을 자리에 두는 작업을 말하는 전문 용어래요. 근데 이런 말이 실제로 있을 만큼 음식을 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화구에 올려서 팔팔 끓는 거 맛보고 맛있는 음식을 내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전 작업, 그리고 그렇죠. 다 끝나고 설거지하는 것, 맞아요. 그것까지 다 음식을 하는 건 거죠. 강단의 작은 누나와 그 작은 누나의 남편분이 그 뉴욕의 미식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가장 멋진 요리사이신데 저번에 그 전주의 그 강단의 집에 모두가 모였을 때 그 두 분이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두 분은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 뒷정리할 게 없어요. 뒷처리를 다 하고 음식을 먹더라고요. 네. 도마를 쓰고 나면 도마 바로 씻고 정리하고 그 음식이 끓고 있는 중에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요리하는 공간을 계속 정돈하면서 음식을 하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네, 그게 정말 멋있어요. 아, 이게 프로구나.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공간을 정돈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프로구나. 요리라는 게 그냥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재미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주방 공간을 동선을 신경 써서 설계하고 조리도구도 필요한 곳에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엄청 좋아해서 음식하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막상 요리를 해봤을 때 맛내는 거 이런 거 별로 재미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히려 주방 공간을 정돈하는 데에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방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음식까지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요리하는 과정과 뒤처리가 즐거워야 계속할 수 있다. 모두가 다 스타일이 다르고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서 맞춰가면 되는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근데 내가 요리를 즐겁게 하고 환대가 즐겁고 이렇게 되면은 집에 조금씩 사람들을 초대하겠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더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삶이 더 윤택해지겠죠? 보통 혼자 밥 먹을 때는 뭐 보면서 먹잖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말 한마디 안 한단 말이죠. 음식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맞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해도.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직접 요리한 걸 나눠 먹을 때면 사람들도 너무 맛있다 반응해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신나서 이거는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저번엔 이것도 해봤는데 다음엔 그거 해줄까?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음식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진짜 식당까지 했었을 정도로. 맞아요. 사람들한테 음식을 해주면 정성스럽게 했으니까 맛이 있거든요. 그러면 드시는 분이 이거 너무 맛있어서 팔아야겠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때 팔까? 라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네. 그때는 이제 두 번 생각해야 된다. 저희가 나름 이 집에서 밥 해먹는 노하우 에피소드를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거거든요. 연말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기 딱 좋은 시기니까 오늘 에피소드 들어보시고 이제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남은 며칠 잘 활용해서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레시피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이메일 주세요. 네, 저의 필승 레시피를 몇 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심지어 강단이 만들었던 닭볶음탕이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를 할 때 저희가 음식을 해가기로 했는데 뭐 먹고 싶냐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매콤한 토마토 닭볶음탕 해줘 라고 하셨어요. 그 필승 레시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강소팟은 41명의 작은 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agunbae.com 작은배.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녹음한 강소파 42화가 2024년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그렇네요. 시간 참 빠르죠? 요즘 그 새해에 1월을 함께 저희와 창작하는 아침 동료를 모집하고 있어요. 저희가 워낙 강소팟에서 창작하는 아침 언급을 많이 해서 많은 강소팟 친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작하는 아침은 아침 6시마다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 1시간씩 창작하는 시간을 가지는 모임이에요. 2024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작은 배의 시그니처 모임입니다. 매달 지금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동료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매달 모집했지만 사실 이번 모집은 좀 더 특별하죠. 왜냐면 2025년에 첫 달을 함께하는 동료를 모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창작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 꾸준하게 함께할 동료가 필요하다. 내 창작을 지켜봐줄 조력자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창작하는 아침 모집 주목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소파 41화 연말 회고를 도와주는 10가지 질문들에 날다 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브레이킹 배드를 몰라서 안 웃겼는데 소신의 웃음소리 듣고 일하러 가면서 허실허실 웃었어요. 졸린 출근길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마법.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주세요.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인데 보내주세요라고 읽은 게 또 웃기네요. 저희가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한 해 중 가장 크게 웃었던 경험으로 공유했던 에피소드가 있죠.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날 안 웃고 그 에피소드를 잘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웃긴 나머지 또 엄청 실실 웃어버렸어요. 브레이킹 배드가 뭔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 웃어주신 날다님 감사합니다. 팟캐스트나 영상이나 웃음소리가 들리면 같이 웃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녹음하다 보면은 특히 옛날에는 좀 긴장하다 보니까 웃음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웃음이 좀 가짜 웃음이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웃기지가 않고 좀 치근하게 느껴지는 거의. 근데 지금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평소보다 덜 웃는 것 같거든요, 녹음할 때. 그래서 2025년에는 팟캐스트 할 때 조금 더 많이 웃어보자. 그러려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녹음을 해야겠네요. 네. 스마일 스마일. 다음은 39화 씨앗가게 파종의 아일님과의 대화 에피소드에 나현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재밌어서 거꾸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남겨주셨는데 아마 이게 역주행을 하고 네, 맞아요.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나연님의 조크인가 싶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거꾸로 들어도 재밌다 이런. 아 진짜로 그래서 이게 나연님을 놀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해서 답글을 제가 달았는데 거꾸로 들었어도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그리고 답글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실수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다시 이제 이전 에피소드까지 듣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연님의 댓글도 스포티파이에 달아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스포티파이의 팔로워가 갑자기 엄청 늘고 있어요. 스포티파이가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랜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스포티파이의 전체 사용자 수가 늘면서 덩달아 저희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유튜브처럼 스포티파이에도 댓글을 남기면 저희가 대댓글을 남길 수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 많이 남겨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저희가 스포티파이로 팟캐스트를 호스팅하고 있거든요. 그 스포티파이 for creators. 광고 아닌데 광고 들어오면은 열심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 팟캐스트 중에 여둘톡이 있는데 여둘톡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사라는 팟캐스트도 그렇고 다 스포티파이에 광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두 채널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귀여운 인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작고 귀엽지만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부럽다고요. 바늘에도 찔리면 아프거든요. 네. 네. 침투력이 있다. 저희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스포티파이네요. 스포티파이에 강소파 38화 대만 타이베이 7박 8일 여행기에 현동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곧 타이베이에 가는데 여행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관광지 위주의 여행기가 아니라서 저에겐 더욱 귀하네요. 두 분 말씀 듣기 편하고 재밌어요. 구독하고 자주 들을게요. 현동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와 여행 취향이 맞다고 하니까 실제로 만나도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베이는 그때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리운 여행지예요. 언젠가 또 가게 될 것만 같아서 현동님도 어디 다녀오셨는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타이베이로요? 아니 나중에 타이베이에 갈 때 현동님의 여행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오해를 많이 하시네요. 다음은 유튜브에서 강소파 41화 연말 회고를 도와주는 10가지 질문들 에피소드에 키키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오랜만에 브레이킹 배드 다시 보기 하다가 나갈 준비하면서 강소파 듣는데 느낌표 베이킹 브레드 브레이킹 배드라니 크크크크크. 저는 뉴욕에 있는데 하이젠버그라는 이름의 위드숍을 보고 웃음이 터졌던 에피소드도 전해보아요. 두 분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요. 그 하이젠버그가 주인공 이름이죠? 근데 타이밍이 진짜 절묘했네요. 그러니까요. 브레이킹 배드가 워낙 명작이긴 하지만 오래된 작품이다 보니까 다시 보기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제 조크와 맞물려서 키키님이 다시 보기를 하셨다는 거는 인연이네요.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키키님도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올해의 마지막 에피소드 마무리네요. 올 한 해 강소파 들어주신 모든 친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강소팟은 더 좋은 모습으로 2025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새해에 만나요. See you next year. 오늘은 집에서 밥해 먹기 노하우를 대방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도 강단과 소신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